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양육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개기월식이 겹치면서 달이 붉게 빛나는 이른바 블러드문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일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정월 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날입니다. 이날 달이 뜨는 시각은 저녁 6시 18분으로 6시 50분부터 달의 왼쪽이 서서히 가려지고 8시 4분 달 전체가 붉게 변하게 됩니다. 36년 만에 나타나는 대보름 붉은 달은 59분 동안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햇빛 가운데 파장이 긴 붉은 빛만이 달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마치 핏빛처럼 붉게 빛나게 됩니다. 지난해 한반도 지진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 3.0 이상 지진은 4차례에 그치며 2007년 이후 가장 적었고 규모 2.0 이상도 79회로 최근 3년 가운데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기상청은 2025 지진 연보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북한과 동해 해역의 지진 활동이 줄어든 점이 전체 지진 발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륙 지진은 43회로 해역의 36회보다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지진 발생은 다소 줄었지만 드물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국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핵심 광물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광산 개발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도적으로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자산화해서 광산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저희가 갖춰야지만 주도적인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공급망 확보와 함께 핵심 광물 관련 기술 개발도 시급한 상황.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 경쟁력은 선광과 재련, 고순도화 등 가공기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가공기술력은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통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원 분야에서도 기술을 매개로 해서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을 연결하는 그런 지원책들,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이 산업 분야를 넘어 국방과 외교 등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7,600여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가 결성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혁신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민간이 주도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혁신펀드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 주도로 약 1조 원 규모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인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앞으로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첫 투자 분야별 운용사 공모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4,010억 원, 인공지능 1,440억 원, 첨단바이오 1,076억 원 등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 결성액인 2,559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각각의 자펀드는 중점 분야 기업에 30에서 40% 이상 투자하고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이번 1호 펀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추진해 4호 펀드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민간 자본이 다양한 분야 전략기술 개발에 투입되면서 국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남극 빙하 아래에 존재하는 호수의 세부 구조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남극 빙하의 약 2.2km 아래에 묻혀있는 빙저호를 대상으로 지표에서 진동을 발생시킨 뒤 반사돼 돌아오는 파동을 분석해 지질 구조와 물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빙하로 덮인 호수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확인했으며 호수의 면적은 약 2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8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심은 최소 10m 이상이며 호수 바닥에는 두께 약 120m의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오는 2029년에는 남극 빙저호 시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스트 오용석 교수팀이 항우울제 투여 뒤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치료 지연 현상의 핵심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기존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는 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연구팀은 항우울제를 장기간 투여한 생쥐 뇌의 변화를 추적해 뇌 모시세포가 항우울제 자극을 받으면 신경 펩타이드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이 펩타이드를 충분히 만들어내 주변 신경세포를 재건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코스피. 그러나 상승세가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시장 전망은 7,000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지만 대외 상황에 따라 급락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6,000선 돌파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 101만 닉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20만 원대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7,000에서 8,000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코스피 목표치를 8,000으로, 시티그룹도 7,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익 전망치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레벨 정도 한 6,5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상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와 풍부한 유동성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요,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4,000선에 불과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급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들의 전망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전망은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다시피 하거든요. 네.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는 대외 여건 변화로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면서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코스피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세대 AI 폰인 갤럭시 S26과 갤럭시 S26 플러스, 갤럭시 S26 울트라 3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맞춤형 정보를 제안하는 나우 넛지 기능을 갖췄고 제미나이와 빅스비를 넘어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보안 기능도 대폭 강화돼 울트라 모델은 측면 시야를 차단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갖췄고 AI가 스팸 전화를 대신 받아 요약하는 기능도 업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 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할당 관세가 수입업자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되지 않고 수입 물량이 신속히 시장에 풀리도록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할당 관세 적용 제품을 창고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팔아 배를 불리는 수입업자는 관세 포탈제를 적용해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장성이 있는 냉동 육류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 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이 있는 품목을 확대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뒤 수입신고 지연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합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합계 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됐습니다. 2031년엔 합계 출산율이 1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아기 첫 울음소리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전년 대비 16,000여 명 많은 25만 명 넘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며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했습니다. 2022년 0.7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8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세종, 충북 순으로 합계 출산율이 높았고 서울과 부산 순으로 낮았습니다.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출산율도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30대 후반 출산율은 51.7명을 기록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데이터처의 인구 고위 추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31년 1.03명으로 1명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혼인이 늘고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혼인이 굉장히 많이 누적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인구가 21년도부터 증가가 시작되었는데요.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은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6만 3,400명으로 전년 대비 4,8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지난해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11만 명으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호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매번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대신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옮기고 광역응급상황실도 119 구급대 짐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가장 시급한 의료 현안입니다.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응급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심정지와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미리 지정해 놓은 병원으로 곧장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용 미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병원으로 분산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이 가동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외 중증 환자는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병상과 인력 등을 확인해 치료 가능한 병원을 결정합니다. 구급대가 애타게 병원에 호소하는 부담을 덜어 환자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는 겁니다. 적정 시간에도 병원을 선정하지 못하면 안정화 처치를 맡을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받게 하고, 최종 치료를 위해 구급대가 다시 추가 이송을 책임질 방침입니다. 전원 이송까지 저희 소방에서 재이송을 좀 책임지고 좀 함으로써 조금 더 큰 효과로서는 그렇게 해서 병원의 어떤 전원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3등급 이하 중등증 환자는 병원 상황을 고려해 광역 상황실이 아닌 119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합니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소방 구급대와 병원, 광역 상황실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응급 환자 이송 혁신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응급의학계에서 기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등 의료계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성이나 스님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승줄에 묶인 피의자들이 우르르 경찰 손에 붙들려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를 한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SNS에서 일본인 여성이라고 속여 호감을 쌓은 뒤 20여 명에게 2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피해자 한 명에겐 코인으로 연애 적금을 들자며 가짜 사이트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도록 속여 한 달 만에 1억 1,500만 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문가는 지금은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 남은 금액. 그거 처리하면, 오빠, 그거 처리하면 문제 없대. 오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 지난해 12월부터는 범행수법을 바꿔 스님이나 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노쇼 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 전원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지역적 유대감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모두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익금에 현혹되어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다른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68명에게서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 피싱 조직의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1억 원어치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허술한 관리 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에 연루돼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 시세로 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건 지난 2022년 5월쯤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1년 수사 중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경찰은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유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 분실된 걸 즉시 알지 못했단 건데 내부 점검 결과 실물 USB 형태의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고 비트코인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부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경기 북부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는데 최근 40대 남성 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두 사람 모두 경찰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허술한 관리 체계를 틈탄 해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코인 지갑마다 실물 USB 장치를 잃어버려도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 강남서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찰 콜드월렛이 아닌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오다 복구 코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취재 결과 처음 강남서에 비트코인을 이미 제출한 모 코인 업체 관계자들이 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청은 광주지검에서 비트코인 320개를 잃어버린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경찰서에 대해 관리 현황을 점검해오다 이번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지난 23일 부랴부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올해 안에 압수한 코인은 전문 업체에 위탁 보관하고 관리 매뉴얼도 제작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듣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6시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컴퓨터 부품 판매점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1,700만 원 상당의 GPU 세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라며 챗GPT에 물어보니 훔친 돈을 리딩방 계좌에 보내면 절도 사건 수사와 리딩방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될 거란 취지의 답변을 들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